자, 이때 당시 다시 잠깐 지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9 이 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유비가 있었던 곳은 이제 그 공손창 컴퍼니에 거기서 6번 쪽에 파견이 나와 있었어요. 약간. 아, 6번으로요? 네, 6번 쪽에 3번 쪽이 원래 있는데 파견이 그렇죠. 약 6번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오른쪽 맨 끝에 그쪽에 파견이 돼갖고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6번의 그 아랫부분에 서주라는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거기가 이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93년에서 4년경에 조조가 이 서주를 진격하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조조가 서주를 대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위기에 빠진 도겸이 유비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상해요. 뭐 유비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겸이 또 유비를 엄청 이뻐합니다. 그래? 그 도겸이 유비라는 사람이 있구나 해갖고 딱 불렀어요. 딱 봤더니 웬 거지 같은 놈이 오합지졸 한 몇백 명 데리고 온 거야. 옷은 예쁘게 입었어. 중고차 외제차로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디젤로 그러니까 휘발유 아끼려고 딱 왔는데 애도 좀 이상한데 애가 성품이 좋아. 그래서 도겸이 그렇게 유비를 극진히 또 대접하면서 뭐 병력도 한 4,000명씩 주고 이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비가 처음으로 이제 이직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공선찬 컴퍼니에서 퇴사하고 예. 또 주식회사 도겸 컴퍼니로 아닙니다. 도겸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쭉 보면 유비가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데 거의 용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군벌들이 유비가 어쨌든 뭐 쓸만하다 얘는 그냥 건달이지 뭐. 동네 건달이고 뭐 싸움 잘하는 애들도 데리고 다니고 뭐 어쨌든 결집력도 있고 하니까 용병처럼 자주 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일종의 파트타임 용병 생활을 자주 하게 되는데 좀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용역업체 대표? 그렇군요. 이런 느낌? 인력 파견업체 대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유비가 뭐 공손찬을 배신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장면들은. 그러니까 뭐 조건이 더 좋으니까 도겸한테 이직을 한 거죠. 이때 여기서 유비가 처음으로 조조랑 마주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개박살이 나죠. 조조의 정예병력한테. 그래서 이후로 유비가 평생 지고 가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조조공포증. 네, 이때부터 유비는 조조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뒤돌아보면 이미 도망가고 내가 졌네. 이미 도망가고 있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는 조조공포증을 앓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조조가 뭐 자기 본거지였던 복양에 반란이 일어나서 후퇴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겨우 살아남긴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거는 이때 도겸이 늙어서 병으로 죽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유비한테 덜컥 맡겨요. 이 서주 지역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여튼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유비는. 그래서 이 194년 34세 갑자기 얼떨결에 도겸 커뮤니케이션즈를 대표가 됩니다. 맨날 비정규직 알바만 하다가 한 방에 사장님한테 눈에 잘 띄어가지고 패배했는데도 그렇죠. 네가 이 CEO를 맡아라 하고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또 조조가 개고생을 하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닥쳐 나오는데요. 유비가 이제 서주 지역을 장악했을 당시 남쪽에 이제 원술이라는 자가 있었고요. 원술. 예. 북쪽에는 원소와 조조가 싸우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는 이제 여포도 호시탐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력 기반이 가장 약했던 유비가 진짜 동네 북처럼 얻어 터집니다. 195년에 여포가 이제 조조한테 패해서 유비가 있는 서주 지역으로 도망을 오는데요. 유비는 또 너그러우니까 여포를 자기한테 맞아줍니다. 그래서 여포가 약간 한 몇 살인가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이렇게 했는데 1년 뒤에 바로 여포가 배신을 때리죠. 예. 그래서 196년경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원수리가 유비가 제일 만만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포를 꼬십니다. 야, 내가 곡식 한 20만 섬 정도 줄 테니까 유비 저놈 좀 뒤통수 좀 쳐줘. 이렇게 꼬드겼는데요. 그 유비는 이제 원술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뒤통수를 여포가 쳐가지고 그 지난번에 말이 나왔던 합의성, 합의성을 갖다가 여포가 싹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유비의 특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로 고개 숙임러. 그래서 자기의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또 여포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날 배신했지만 그렇죠.
내가 졌어. 왜냐면 세니까 여포가 딱 봐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유비가 이제 세 번째 직장을 얻게 돼요. 여포 밑에서. 네. 자기 도겸 커뮤니케이션스 폐업하고요. 여포 물산에 주식회사 여포 물산에 다시 용병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포의 명령에 따라서 소패성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여포 입장에서도 유비가 쓸모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원수리가 곡식을 20만 섬 준다고 했잖아. 예. 이 새끼가 안 주는 거야. 조금만 주다가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포가 삐졌죠. 그래서 또 둘이 투닥투닥 하는 데다가 또 조조가 막 여포를 꼬드겨갖고 원수를 공격하라고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포 입장에서도 이 용병 용역업체 대장 유비가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계속 부렸던 거죠. 그래서 이 소패성에 주둔하면서 유비는 이제 여포의 용병으로서 원수리랑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다집니다. 계속 져요. 예. 계속 지다가 막 여포가 구원해줘가지고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유비가 또 그 소패성에서 세력을 막 모으고 군사를 확장시키고 강성해지자 여기에 또 겁을 먹은 여포가 유비를 다시 뒤통수를 칩니다. 이번에도 또 유비가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죠. 프로 패배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포가 본격적으로 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래서 유비님 여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좀 일단 도망갑시다.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언.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도망간 유비가 어디로 가느냐? 조조한테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원래 서주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여포가 2번이나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도겸 커뮤니케이션스 폐업하고 여포 물선에 잠깐 취직했다가 조조한테 투항을 합니다. 이게 유비의 4번째 회사예요. 이번엔 다행히 대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중소기업 다니다가 여기는 이제 주식회사 JJ텔레콤이에요. 텔레콤. 예.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조조한테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조조가 유비를 받아준 이유도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거죠. 가뜩이나 조조는 지금 원술이랑 여포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유비가 딱 오니까 얘 써먹을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유비를 이제 예주목이라는 벼슬까지 줘가지고 다시 서주 지역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나 유비는 또 여기서 개박살이 나죠. 그래서 유비가 이때 처음으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유비가 여포의 명장 고순 장료랑 싸우다가 대패하게 되고요. 자기가 이제 지켜야 할 처자식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첫 번째 장면이 연출이 되죠. 이런 걸 쭉 보면 정말 군사적인 재능이나 전술적 재능은 정말 거의 없다기보다는 하여튼 뛰어나진 않다. 제가 막 그 험한 말도 좀 쓰고 싶은데 거의 제로 수준, 최악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예의 군도 있고 뭔가 정비도 잘 돼 있고 어떤 프로 같이 보이는데 유비는 그냥 아마추어 같이. 뭔가 오합지졸의 느낌도 있고 뭐 계략에도 되게 쉽게 무너지죠. 물론 나중에 이제 승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유비가 이제 이렇게 여포한테 또 박살이 나니까 다행히 조조님께서 슈퍼스타 조조님께서 직접 출정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여포가 패배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포가 죽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 묘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포가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대에 왔을 때 유비가 이제 저놈 죽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맞아. 예. 그런 장면들. 근데 어쨌든 저는 유비 심정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뒤통수를 2번이나 맞았는데 여포한테.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 창업은 아니지만 운영했던 회사 도겸 커뮤니케이션스를 저놈 때문에 다 뺏겼는데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포가 제거당한 다음 유비는 어떻게 됐느냐. 유비는 계속 조조를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조조가 유비를 서주 지역에 남겨놓지 않고 자기 수도였던 허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유비한테 벼슬도 주고 매우 후하게 대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밖에 나갈 때 같이 수레를 타고 데리고 다니고 뭐 연회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유비가 어느 정도는 이미 명성을 얻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대단한 그 조조의 신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인자 대우를 해준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특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 대우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한 번도 말하자면 조조를 자기의 윗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자기 리더니까 타고난 리더니까 그냥.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비는 이제 조조 덕분에 여포한테 잡혀갔던 가족들과도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된 삶을 거의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중앙 조정에서도 뭐 이제 집도 어느 정도 좋은데 갔겠지. 한 40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고 얼마나 아내가 좋았겠습니까 이때. 맨날 남편 철없이 막 사업한다고 싸돌아다니고 맨날 직장 때려치고 이러다가 처음으로 대기업 취직 딱 해갖고 부장급 대우를 딱 간 거예요 지금. 그렇지 한 방에.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좋았었던 시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조가 유비를 접대해줬던 이유는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유비가 나름 이제 영웅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하면 그래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따 그 양반 또 졌대야? 아까 그래도 사람은 참 좋더만 안쓰럽네 뭐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나 이런 게 있었던 인물인 것 같고 참모들이 막 유비 저놈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당시 인재 영입에 혈안이 돼 있던 조조는 오히려 유비를 극진히 우대함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아량이 넓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이제 유비가 38살쯤 됐던 때예요. 예, JJ텔레콤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하지만 일상이 계속 무료하고 뭔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유비는 꿈이 있었어요.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계속 어린 시절부터 뭐 자기가 황제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야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야심은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비 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친놈아. 등짝 스매싱. 바로 이 양반야 정신 차려. 회사나 열심히 다려 그랬겠죠. 이러다가 이 유비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갈림길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의 비밀 측량이에요. 당시 조조한테 핍박당하고 있던 어린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헌제라고. 예, 헌제. 근데 이 헌제가 이제 당하는 게 짜증나가지고 이 조조를 아예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마침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나름 명성이 있던 유비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유비는 약간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부른다고 해갖고 싱글벙글하면서 딱 갔는데 헌제가 막 심각한 거야. 딱 울면서 비밀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딱 펴봤더니 비밀 조조를 제거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미션 1. 하필이면 유비는 조조한테 고황장에 있는데. 그래서 헌제가 일종의 창업 아이템을 하나 준 거죠. 헌제가 유비한테 야 이거 형님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너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고 딱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당대 최고 권력자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그렇지. 황제가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일단 받긴 했는데 아마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 해석이에요. 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사에는 뭐 어쩌면 뭐 유비가 정의감에 넘쳐서 원래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고민은 많이 됐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쪼르륵 가서 조조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렇죠. 헌제가 이런 거 시켰다라고 일러 바치든가. 독실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조조 완전 무서운데 황제에게서 독실이한테 불러가지고 그치. 조조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조조를 진짜 섬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내 위에는 황제밖에 없다. 난 황제의 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냐. 근데 황제의 신하다라고 했으면 조조한테 일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핑계를 두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역시 독실이는 도망간다. 김도희는 힘을 길러야지. 죽은 척하고. 깡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기가 어쨌든 개고생하면서 살다가 대기업 부장 취직이 딱 됐어. 그리고 나를 알아준 사람 아니야. 딱 해갖고 이제 조조가 나를 이뻐하는 것 같고 안정된 삶을 꾸렸어 처음으로.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창업 아이템이 내 손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필령 죽는 거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조 편을
들은 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미 이제 접수된 상황이니까. 딱 봐도 유비가 아무리 어떤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도 황제가 끝난 거는 다 보이고. 거기다가 근데 이제 황제가 한 말을 내가 씹고 그렇다고 조조 편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황제가 뭘 했을 거냐면 자기가 조조를 제거하겠다는 야심을 유비한테 보였잖아요. 근데 유비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황제 입장에서는 유비가 껄끄러울 거라고. 그렇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조조한테 뭘 하든 뭘 해갖고 어떻게든 유비를 제거하려고 했을 테니까 살려면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죠. 천재구만. 망한 거야 진짜. 이 상황이 되면. 그래서 얼떨결에 황제의 칙령을 받아든 유비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맨날 술만 마시면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비는 뭐 지금까지 쭉 보셨겠지만 뭔가 어떤 뭐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비는 아마 비밀 음모가 밝혀질까봐 계속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때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막 조조랑 같이 밥 먹고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조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웅은 자네와 나뿐일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조 이상하지. 이런 왜 유비한테냐고. 떠보는 거죠. 놀라가지고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그때 천둥번개가 뻥 치니까 아이쿠 무서워하면서 거기에 막 바보 연기도 좀 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농작물 키우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좀 이제 나는 욕망이 없다. 야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하다가 유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도망갑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만 끌면 자기가 계속 불리하잖아요. 자기는 이미 비밀 명령을 받아놨는데. 그치. 그래서 고민하던 유비가 도망을 가죠. 마침 조조가 이제 유비한테 그때 당시 이제 여기저기 떠돌고 있던 원술이 이놈을 좀 더 이상 멀리 못 가게 차단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은데 유비가 이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유비는 명령을 듣지는 않았죠. 물론 도망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곧바로 병력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옛날에 그 도겸 커뮤니케이션 대표로 있던데 서주로 불이 나게 도망을 가서 조조가 임명했던 서주 자사를 때려 죽이고 서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마 이쪽으로 간 이유는 그대로 거기 이제 인맥이 있었겠죠. 자기 병사 옛날에 수하였던 병사들도 있고 뭐 백성들도 자기 이름 아니까 이쪽에 가가지고 반란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유비는 평생 동안 조조랑 척을 지게 됐죠. 조조를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서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겠네. 네. 민심도 그렇고. 최악으로 싫어하겠죠. 대학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비는 대기업 JJ텔레콤의 안정된 직장과 직위를 때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유비만 알겠죠. 실제로 황제의 칙령이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남아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다시 한번 내 꿈이나 이뤄보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실이가 아까 전에 했던 해석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비가 이렇게 JJ텔레콤을 때려친 날 그날 밤 또 유비의 등짝이 빨개졌다. 이 양반아 혼났겠죠. 마누라한테. 실패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서주 지역에 돌아온 유비는 조조한테 맞서기 위해서 원소 세력과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조조가 이걸 또 눈치를 채고 이때가 이제 서기 200년 경이거든요. 조조가 원소랑 이제 싸우려고 막 이제 거의 군사를 일으키고 준비할 때입니다. 이때 조조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이 유비가 이 6번 지역에서 지금 깔짝거리고 있으니까 유비를 토벌하기로 결정을 하죠. 당시 유비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설마 원소랑 싸우는데 우리를 건드릴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때 느닷없이 척후병이 막 달려왔습니다. 유비님, 조조가 쳐들어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졌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병사를 데리고 정찰을 갔어요. 딱 갔더니 저기 조조가 있어.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또 처자식을 벌이죠. 진짜? 야, 그것도 집에 가서 좀 챙겨갖고 가고, 다 그랬어야지. 근데 심지어 관우 장비도 버려요. 그래서. 거의 공황에 빠졌네, 진짜. 얼굴을 보고. 정말 무서웠나 보다. 그러니까 조조 공포증 같아요. 실제로 유비는 조조만 아니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조조가 직접 온다. 그러면 도망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100% 죽어, 지금 잡히면. 조조가 또 얼마나 유비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왔겠어요. 그 원소를 놔두고 왔는데, 지금. 조조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유비 군사들을 접수했고요. 유비의 처자식과 관우가 이때 사로잡힙니다.
이때가 아마 처자식이 아마 3번째인가 사로잡힌 걸 거예요. 여포한테 2번 잡혔고. 이게 너무 무능하다. 극한 직업. 그러니까 유비 가족. 유비 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빡침.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맨날 뭐 사업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싸돌아다니긴 하는데 자꾸 사채업자들이 쫓아오는 거야. 근데 도망가 자기 혼자. 근데 지 혼자 도망가고 백성한테만 잘해. 백성은 안 버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 가족은 잘 못 챙기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그럼 그때 어떻게요? 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네, 그 처자식을 버리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남겨뒀을 때 포로로 잡혀서 뭐 노예 상태로 대접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기고 가잖아요. 야,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조조인데? 이거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조의 성품을 보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처자식을 다 없앰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너네가 날 배신하고 가면 너네 남은 가족은 다 죽을 거야라는 시범 케이스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쳤을 것이다. 이 양반 나중에 보자. 이렇게 이를 갈았겠죠. 조조가 이제 관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탐났기 때문에 아마도 좀 대접하면서 회유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관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우와 유비의 눈물겨운 스토리. 일단 유비는 또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거 또 몽땅 다 잃었습니다. 서주 지역에서 그나마 모았던 군사, 재물, 가족 다 잃고 완전히 또 거지 상태가 됐고요. 어디로 갔느냐? 원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번에 5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주식회사 원소금융지주예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도 부장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이제 첫 직장이 공손창 컴퍼니 아닙니까? 예. 이때 이제 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과장까지 갔다가 이제 2번째 주식회사 도겸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이제 과장으로 입사한 다음에 어이없게 갑자기 CEO까지 급격하게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포한테 합병당해서 주식회사 여포물산한테 거기서 일을 잠깐 했지만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막 싸대기 때리고 멱상 잡고 싸웠고요. 그다음에 JJ텔레콤으로 또 이직한 다음에 사장님 뒤통수 치고 법인카드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간 게 원소금융지주. 여기에 또 부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예전에 하게 공손찬 컴퍼니를 임수합병했던 그렇죠. 경쟁사였던.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관도대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원소는 또 유비를 잘 대우해줍니다. 하여튼 유비는 뭔가 매력은 있어요. 가면은 어쨌든 잘해주긴 합니다. 네, 극진히 대접해주고. 내가 원소였으면은 의식 많은 눈으로 봤을 것 같아. 계속 하나하나 지켜보고.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예 아랫자리만 주고 말 텐데 계속 대접을 해주는 게 사실 이제 이따가 해주실 수도 있겠는데 깡쌤의 해석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유비는? 술 같은 걸 잘 먹고. 역시 남자는 술을 잘 먹어야 돼. 난 그것보다는 그냥 캐파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캐파? 자기 주먹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걔들을 몰고 가니까 그걸 이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번엔 거의 혼자 갔잖아. 용병으로서의 가치는 있었고, 예. 뭐 가끔 조조를 몇 번 이긴 적도 있어요. 조조 이제 쪼무레기 장수들 같은 경우에 가끔 몇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막 서로 이제 계속 경쟁하고, 그렇지. 전쟁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원소 입장에서는 경쟁사 부장을 빼온 거예요 지금. JJ텔레콤에서 그러니까. 기업 기밀 같은 거 들고 튄 거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아마 예쁘게 대우해 줄 가능성도 있고. 아니, 이용하려고 했겠지. 예, 그런 가치도 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원소와 조조의 관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 이때 재밌는 운명의 장난이 벌어지죠. 유비의 가장 친한 아우였던, 의형제 같았던 관우는 조조한테 사로잡혀 있었고요. 조조의 용병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아주 좋아했고, 조조의 총애를 받아서 관우는 이제 편장군이라는 아마 이제까지 관우가 받아본 직책 중에 최고 직책입니다. 이거. 이제까지 미관 말직만 하다가. 그래서 유비와 관우가 서로 상대편 진영에서 용병으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제 상황은 유비한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우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지난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조와 원소의 첫 번째 교전에서 관우가 원소 진영의 최강 명장이라는 알량을 베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놀란 원소가 이 유비와 문추로 하여금 조조 군대를 추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유비가 또 크게 집니다.
조조가 막 땅바닥에 군수품을 흘려놓고 도망갔는데 이 유비랑 문추의 군대가 이 군수품을 줍다가 조조군의 매복에 걸려서 크게 당하고 문추는 죽고 우리의 히어로 유비는 또 여기서 살아나서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비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저 개인적으로는 삼국지에서 제일 좀 가슴 짠한 장면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삼국지를 여러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참 좀 마음이 가는 장면이에요. 뭐냐면은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오관 참장이라고 합니다. 오관 참장. 뭐냐면 이제 조조군 진영에 있었던 관우가 조조의 극진한 대접과 만류를 뿌리치고 옛 주군이었던 유비를 찾아서 도망가는 장면이죠. 소설 속에서는 관우가 무슨 5개의 관문을 혼자서 돌파하고 뭐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지만 정사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병사들이 관우를 쫓아가려고 하자 조조가 오히려 말렸다고 그래요. 그냥 가게 놔두라고 이제. 예, 나름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관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고민입니다. 원래 관우는 유비 밑에서 아주 미간 말직만 전전했을 뿐이고 청년 시절부터 한 20대부터 유비를 거의 10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건달 생활한 겁니다. 예, 조폭 생활. 그러면서 안정된 가족 생활도 못했고 그리고 맨날 보면 유비가 망쳐 일을. 그러니까. 맨날 지고 그럼 자기가 뒤치다꺼리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유비가 지 혼자 도망간 거냐.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가 지금 조조한테 잡혀갖고 죽을지도 몰랐는데 그때. 다행히 조조한테 인정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관우가 처음으로 조조한테 입쁨을 받으면서 JJ텔레콤에 입사해서 출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군 지위도 받고 조조가 제후 이렇게 제후의 직위까지 내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소설 속에 보면 뭐 저기 무슨 말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토마라고. 예.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를 하나 뽑아준 거죠. 람보르기니를. 뒤에 썰이 있는데 그 초선이 관우한테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포한테 갔다라는 얘기 있었고 여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초선이 동탁을 죽일 때 사실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의에서 소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포한테 그냥 시집을 갔었다. 동탁이 죽고 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고 그러다가 여포가 죽으면서 관우한테 또 시집 왔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막 있었어요. 그게. 이건 뭐 소설. 그 소설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또 언급되지 않고 그 이후에 뭐 주석들이라든가 이제 뒷 이야기들이 있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준 거죠. 말하자면 조조가. 어쨌든 그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우의 출세는 너무나도 명백했고요. 또 선봉으로 나가서 경쟁사인 원소 군대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관우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딱 봐도 출세길이 훤했는데 그때 갑자기 관우한테 멀리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오랜만에 가상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배경음악 깔아주시고. 안녕 관우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나 형이야. 오늘도 원 회장님이랑 회의 끝나고 술 한잔 하다가 네 생각나서 펜을 들었다. 넌 아직도 여전하구나. 백마성 앞에서 번개같이 달려가서 알량이 목을 베는 장면 너무 멋졌어. 여기서도 다들 난리야. 관우 네가 그렇게 정말 힘이 천하장사냐고 맨날 나한테 묻는다 이놈들이. 이쪽은 사람들도 다 좋고 일하기도 편해. 물론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오늘도 원 회장님이 술 취해서 나한테 소주잔 던지더라. 아우야, 나는 아직도 10년 전 우리가 같이 말 타고 뛰어다니던 그 황건적 때려잡던 시절이 그립다. 그땐 정말 뭔가 큰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계속 도망만 다니고 계속 지니까 슬슬 지치는구나. 그래도 너랑 장비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 이 형님이 소맥 한번 제대로 말아줄게. 안녕. 자,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았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출세와 앞길이 다 보장돼 있는데. 반송. 딱 보니까 나 때문에 유비 형님은 지금 큰 곤격에 처해 있고 유비 형님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실패만 하고 딱 봐도 뭐 성공할 만한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런 연락이 실제 왔을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 관우 입장에서도. 예. 그러나 관우는 자신의 벼슬과 자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거의 거지 상태와 다름없는 유비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깡쌤 어떻게 했을 겁니까? 쉽지 않았겠죠. 조조에 남았을 확률이 90% 아니겠습니까? 독실이는 도망친다. 이런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끝났어 이제. 근데 그 둘이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정말 좋은 형이었었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보조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었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도 유비가 내 위에는 황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처럼. 15년 전에 맹세했었어. 맹세했어. 자기들끼리 그냥 맹세 그냥 15년 전에. 근데 형이 먼저 날 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형이 좀 안쓰러워. 진짜 착한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우리 살았는데. 형을 설득해서 오히려 조조가 낫다. 형이 오도록. 내가 잘 말해. 이게 현명한 방법이네요. 김도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죽은 척한다. 왜냐면 형님 찾아간다. 근데 좀 지금 유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약간 뭔가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그 시대 상황이나 그런 처한 상황이 디테일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 상황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좀 인생에서 그 유비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뭐 지도자나 스승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스승이 단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격적으로 알아주거나 도덕적으로 감화시키는 사람은 그 현실에서 뭔가 경제적인 거거나 내 지위를 보장한다라는 게 전혀 없어도 그 사람을 끝끝내 잊지 못해요. 그래요? 근데 네네. 그분이 사업하다가 계속 실패해갖고 빚이 한 20억 됐는데 네. 김도님한테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연대보증 서줬는데 도망쳤어요. 야, 이 자식아. 네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관우 입장에서. 그래도 김도희는 따라간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 빚도 뭐 같은 건데. 역시 다르네. 의리가. 보증 좀 서주세요. 저리가 이 자식아. 근데 그걸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경제적인 거를 넘어서게끔 이끌거나 저 사람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그 편지를 받았으면 갈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보면 유비의 일대기가 제가 아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관우는 의리를 선택했고요. 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님을 따라서 유비의 식솔들을 데리고 유비한테로 찾아가죠. 아마도 유비도 이럴 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유비한테는 평생의 마음이 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왔어 얘가.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얘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제. 어쨌든 관우와 합류한 유비는 이제 원소의 명령을 받고 조조의 후방이었던 남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때부터 또 유비는 이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딱 봐도 원소가 질 것 같거든. 예, 패배를 예감하는 솜씨는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지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또 여기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떠돌아다니던 명장 조운이 이때 합류를 해요. 예, 그래서 유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금방금방 군대가 모여. 주변에 아무 빈털터리 상태에서 딱 갔는데 갑자기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덕으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뭐가 있었어 유비한테. 맨날 지는 건 소문이 안 나나 보지. 예쁘게 입고 다녀. 그렇지. 그러니까 외제차 물고 뭔가 아직 건장한가 보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황제의 숙부다. 요왕숙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황숙설은 그 삼국지 연희, 삼국연희 소설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로 황제가 황숙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것이 영향도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어쨌든 유비가 이제 이 남쪽 연암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막 또 군사를 모으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또 조조가 이제 그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깬 다음에 남쪽으로 말머리를 돌리죠. 그러자 바로 또 유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조조가 근처에 오기도 전에 바로 도망갑니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여유가 있어서 다행히 처자식은 챙겨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길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적벽대전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비가 거기 있었던 거군요. 유비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떠돌아가게 됐는지 그 사연을 갖다가 제가 길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유비는 떠돌다가 8번 지역, 그 지도로 치면 형주 땅입니다. 형주. 한가운데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형주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죠. 여기에서 유비가 이제 새로 직장을 얻게 됩니다. 여기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유표생명이에요. 예. 형주 지역은 그래도 좀 전쟁이 계속되는 북쪽 지역에 비해서 좀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농작물도 풍부하고 뭐 인재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유표라는 이제 그쪽 지역에 그 맹주가 있었습니다. 형주를 다스리던 유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황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비를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도 또 유비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표는 유비한테 벼슬을 또 주고 자기 군사를 줘가지고 신야성이라는 곳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나이가 40살을 넘겼는데요. 유비는 여기서 한 48세까지 유표한테 의존하면서 나름대로 세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은 유비의 꿈은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읽어가지고 거대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 황제한테 비밀 칙령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5개의 회사를 옮겨 다녔고요. 처자식이 3번이나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40대 후반이 돼서 겨우 생명보험회사 영업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슬프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고민도 많았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업? 또 창업? 근데 안 되잖아, 자꾸. 신야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같이 있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인재등용. 얼핏 떠오르는 게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유비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네. 술은 원래 매일 마셨겠지만 네. 또 술을 마십니다. 근데 당시에 형주 지역에는 사실 유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피해온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 거기에. 아, 그래. 그래서 유비가 술집에 딱 가니까 같은 비슷한 신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가서 술 먹고 친해지고 또 유비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매력.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나름 명성을 또 쌓습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 형주 지역에 있던 유명한 선비들이 뭐 사마휘, 서서, 방통 유명한 사람들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석도, 맹건 이런 사람들인데 특징이 고향이 거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 북쪽 여기저기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대기업 취업을 노리는 젊은 취준생들? 소피스트들? 소피스트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취준생? 취준생. 네, 취업준비생들? 그러니까 유표가 약간 무능하니까 여기서 벼슬 해봤자 중소기업 가봤자 안 되고 우리의 꿈은 역시 JJ텔레콤이다.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석도나 맹건 같은 인재들은 조조 쪽에 입사해가지고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유비는 서서나 뭐 사마위 같은 사람들이랑 상당히 친해져가지고 서서는 직접 자기가 이제 그 신하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점을 깨달은 거죠 이때.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브레인이 없다. 네? 브레인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죠. 나도 방금 그 생각했습니다. 유비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야, 엄청난 걸 깨달았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내 맘대로 결정하다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유비는 주변에 참모가 없다는 건 이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이 40대 후반이 돼서야. 그래서 자신의 아둔한 뇌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참모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유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삼고초려라는 사건이죠. 삼고초려. 네. 아마 소설 삼국연의를 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반전의 서막입니다. 아, 그렇네. 네, 소설 속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막 그 유비 관우 장비가 막 찾아갔는데 막 쌩까고 이런 장면들. 네. 젊은 놈의 새끼가 자고 있고. 왜냐면 이때 유비 그 제갈량 나이가 한 2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예. 이거 충격적인데? 그래서 제갈량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굉장히 총명하기로 지역
지식인들한테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자기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스스럼 없이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자기 자신을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 천재다. 근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슬프게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겠지. 예. 그래서 시골에 살던 사람이에요. 융중이라는 시골에 운둔하면서 농사짓고 뭐 이런 사람인데 포부는 매우 컸다고 하고요. 유비는 이제 사마휘나 서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간 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한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타개할 방법인지 계속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갈량이 짜증나서 계속 쌩까다가 결국에는 유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자기의 포부를 밝히죠. 그래서 이때 제안한 게 천하 3분지계다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조조랑 싸우지 마시고요. 남쪽으로도 손권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유비님께서는 그 지도상으로 치면 7번, 8번 지역. 예, 7번이 익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촉나라가 되는 익주 지역과 8번 형주 지역. 이 남쪽에 있는 이 두 땅을 취한 다음에 손권과 동맹을 맺고 조조를 함께 공격하면 세력의 균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계책을 내두죠. 예. 지금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유비는 여기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갈량이 당시 나이 27세 정도였는데 207년경 이 제갈량을 드디어 참모에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갈량이 유비를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런 설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유비랑 만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승화한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이말년 화백의 제갈공명전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제갈공명을 어떤 조조군에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으로 묘사한 레전드급의 명작입니다. 예, 꼭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 어떤 조조와 유비, 뭐 제갈량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재밌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갈량을 얻었습니다만 조조는 아직도 세력이 약했죠. 그래서 208년 7월 조조가 형주 침공을 시작했을 때 유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8년 7월 조조가 침공한 지 한 달 만에 그 형주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유표가 죽거든요. 그때 후계자 싸움을 벌이고 있던 유표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유종과 그 추종 세력이 조조한테 일방적으로 항복을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유비한테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항복한다는 걸. 그래서 유비는 또 평화롭게 이렇게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조조가 쳐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는 또 상갓집 개신세가 돼서 겨우 취직됐는데 또 모든 걸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때 뭐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을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유비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어떻게 되냐면 또 도망가야죠. 그렇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의 요충지 강릉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릉은 군량과 무기가 많이 비축돼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조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때 유비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먼저 무슨 짓을 하냐면 피난길에 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유표 형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표의 무덤에 들러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도 유표가 자기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무덤에 들렸던 것이죠. 이 소식이 형주에 굉장히 그 넓게 퍼졌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조 양반 안 도망가고 뭐더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형주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서 조조한테 투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왔습니다. 유비가 행군하는 도중에 무리가 늘어나서 거의 1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걸음걸이가 느렸겠죠. 그래서 이거는 군사작전에서는 굉장히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참모들이 유비한테 이거 버리고 가자고 우리 먼저 도망가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였으나 유비가 이때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마디 보여주죠. 이때 유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후대의 유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 그 정사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과 의리를 지켰고 그 유표를 찾아간 거죠. 유표의 무덤. 사태가 급박하더라도 말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비가 유표를 찾아가 추모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정의를 위해 목숨 버린 선비를 흠모한 일은 패배도 기꺼이 함께하게 만들었다. 유비가 사람들과 마음으로 통한 것이 어찌 군사와 백성들과 동고동락한 데 그쳤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비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정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유비는 단 한 명의 백성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었는데 왜냐하면 조조가 이제 기병을 보내갖고 추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군대는 이제 당양의 장판파라는 곳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유비는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게 4번째 처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네. 백성은 버리지 못하지만 처자식은 자유롭게 버리는. 그렇지. 네. 그리고 겨우 뭐 몇몇 장수들만 데리고 겨우 도망갔다고 하죠. 뭐 이때 뭐 장비가 뭐 장판파교를 뭐 다리를 끊고 조조의 군대가 몰려오자. 그러니까요. 유명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한번 죽을 때까지 결판을 내보겠느냐. 뭐 이렇게 소리를 쳤다. 이런 장면도 있고요. 이건 기록엔 남아는 있습니다. 상상은 아닙니다. 완전 상상은 아니고 역사 기록 중에 하나고요. 뭐 조자룡이 유비의 어린 아들 뭐 유선을 아두를 품에 안고 막 미친 듯한 활약을 보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조운이 유비의 아들과 부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포위문을 뚫었다.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 그랬죠. 어쨌든 유비는 여기서도 도망치면서 이때 도망쳐서 이제 손권이 있는 9번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